이거 영상은 이거 목적은 뭐냐면 제가 강의 남겨두는 것도 있죠. 영상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면 강의했던 거를 보통 저는 교재를 잘 안 만들거든요. 이게 이유가 사실은 교재 만들 때 저도 회계를 책으로 이제 수천 페이지짜리 공부해도 사실은 직관적인 이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고. 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안세회계법인 고주현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이루어질 거고, 제가 이제 담당자님께 오더 받기는 이제 추정 재무제표가 가장 목적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했는데, 회계 원리를 혹시 공부하신 분 계세요? 회계의 원리는 하셨어요? 네, 그럼 조금 이제 회계라는 게 우리 다 이공계 전공이시죠? 그러면은 수학의 사칙 연산을 한 분이 좀 무슨 분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자역학의 어떤 수식을 풀 수 없듯이 회계는 그 회계 논리 기본적인 그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재무제표 단으로 먼저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반에 그걸 이해도 시키고 추정재무제표 작성한다는 거는 이제 사실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근데 불가능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 시간 안에 최대한 이해를 한번 돕기 위해서 설명은 드릴게요. 검은색이 어디 갔지? 그 회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경제 상황을 이제 어떤 규칙을 정해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학문으로도 있고 실제 실용 학문이 성격이 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키 몸무게 이런 걸 적어놨는데, 우리 건강검진 가면은 몸무게, 뭐 지방 지수, 뭐 체지방 양 여러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게 건강한지 안 한지 기준을 누군가 정하고, 또 건강검진이란 거는 어떠어떠 항목으로 해야 될지를 정해줘야 표준이 되겠죠. 뭐 한국에서는 뭐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미국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의 인체에 대한 그런 거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또는 조직에 대한 모든 경제 상황을 표현할 때 공통된 룰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얼마 이상이 돼야 부자냐 이런 정의가 있어야 되듯이, 회계하는 이유가 그런 공통된 룰을 만드는 하나의 로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회계로 가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재무제표가 뭔지를 설명드리면, 재무제표는 그 조직 꼭 영리기관만 하는 건 아니고 비영리기관, 우리 키스트도 이제 비영리지 않습니까? 연구원인데 여기도 재무제표를 매년 만들어요. 그 재무제표가 뭐냐? 그 조직, 회사, 주로 회사지만 비영리 조직, 뭐 학교, 병원 다 마찬가지인데 그 조직의 경제 상황을 공통된 룰에 의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라는 거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보고서가 밸런스 시트인데 이제 대차대조표 한국말로, 또는 뭐 재무 상태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손익 계산서. 근데 이제 여기 또 있죠. 이거 이제 왜 두 개를 그려놨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제 그 룰은 회계 기준이 이게 이제 한국회계기준원에 가면 한국회계기준원이라고 우리나라 회계 기준을 다 제정을 하시는데요. 그 재단법인인가 아마 그럴 건데, 거기서 여러 개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중소기업이 적용할.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회사는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걸 적용하고,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인데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외에 일반 중소기업은 요거를 요 한 70페이지 되는 여기에 이제 어떠어떠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적용하려면 회계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단계가 되게 많이 걸리죠, 시간이. 그냥 단순하게 회계 기준 봐도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회계 원리를 공부 안 했었으니까. 그래서 회계를 이제 그거를 하려면 유량과 저량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 개념적으로 유량은 플로우입니다.
국민소득, 매출액. 예를 들면 절약은 스톡 개념이에요. 이거 특정 시점에 쌓여 있는 양, 키, 몸무게, 뭐 회계로 보면 자산, 부채. 이게 이제 구분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국민소득은 이 유량은 무조건 기간이 있어야 돼요. 국민소득 1년이잖아요. 2년 내 국민소득을 국민소득이라고 하지 않고, 매출액도 사업연도 통상 1년 내 매출액을 삼성전자 매출액은 2018년 매출액 이런 식으로 하는 게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매출액. 이거 무조건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절약은 특정 시점이에요. 키는 지금 이 순간 저의 키 시점이잖아요. 몸무게. 매출액이 특정 시점의 매출액은 있을 수가 없어요. 특정 기간. 그러니까 유량 플로우는 이제 유량은 특정 기간이고 절약은 특정 시점의 어떤 재산의 뭐 양이라든지 흐름. 유량은 흐름, 여기는 양. 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번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한번 그려볼게요.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는 지금 이게 1년이에요. 저기도 특정 시점, 연초에 자산, 부채, 이 특정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IS,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뭐 이익 이런 거는 특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시작해서 어떤 기간에 어떤 활동이 되면 그 결과로서 또 뭐가 쌓이겠죠. 1년 동안의 키가 10cm 크면 180에서 190이 돼 있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석박사 과정이시죠. 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가진 게 이제 금수저가 아닌 이상 빵원이죠. 자기 재산이.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자산, 부채, 자본 항상 이퀄이라고 했잖아요. 이 개념은 아주 논리적인 개념인데 회계를 처음 배울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애우셔도 좋아요. 우리는 일단 지금 이론적으로 장기간에 학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산은 부채와 자본, 이 왼쪽과 오른쪽 항상 일치된다는 거는 이제 어떤 진리처럼 정의이기 때문에 항상 외우시고, 그 관점으로 여러분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취업을 하는 순간 부모님이 그래도 직장할 때 어디 뭐 경비를 월급은 한 달 후부터 들어오잖아요. 돈을 줬어요. 1,000만 원을 줬어요. 자본이죠. 왜 부채가 아닐까요? 부모님이 꺼준 돈이 아닌 내 돈이잖아요. 자본은 주주의 주식회사로는 주인의 돈이에요. 주인의.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양쪽이 같다고 했잖아요. 자본이 내 돈이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은 자산에 뭔가로 있겠죠. 현금으로 있으면 여기 현금 1,000만 원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거래든 회계적으로는 이쪽과 이쪽이 항상 매 순간 단 0.1초도 틀림없이 항상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돈이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증여했으니까 취직해서 이제 경비 먼저 쓰라고 1,000만 원을 줬으니까 내 돈이 1,000만 원이 생긴과 동시에 자산의 형태로 뭔가 있겠죠. 현금 지금 현찰 내 주머니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으면 이렇게 있어서 이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특정 시점에 자산 부채는 빵이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1년 동안 연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연봉을 3,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 매출액이라고 표현할게요. 뭐 일반 개인들은 연봉이지만 회사는 돈을 벌었으니까 매출액이 되겠죠. 근데 이 3,000만 원이 그대로 이익은 아니죠. 경비를 쓸 거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경비라고 할게요. 회사 다니면서 뭐 교통비, 뭐 밥 먹고 친구 만나서 뭐 쓰고 이런 돈이 뭐 한 1,500이 있어요. 그러면은 순수하게 1년 동안 이걸 쓰고 나니까 벌고 쓰고 1,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연말 시점에 대차대조표, 뭐 재무상태표라고 혼용이 됩니다. 지금 기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재무상태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1,500만 원은 이게 다 현금으로 받고 줬다면 어디가 있겠어요? 당연히 여기 플러스가 됐겠죠. 그래서 여기 현금이 기초에 1,000이었는데 1,500이 플러스 돼서
결국 2,500만 원이 있고, 자본은 원래 내 돈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3,000만 원에서 1,500 쓰고 1,500이 남았으니까 내 돈이 1,500이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2,500. 그래서 항상 좌측과 왼쪽이 항상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정의고 진리고 이제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틀리게 계산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원래 이것부터 설명하는 게 아니고 회계 원리의 기본부터 가야 되는데 보통 학원에서는 그게 한 달 코스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1시간 반으로 하려니까 이런 어떤 직관적인 예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제 부채가 없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번엔 부채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1년이 지나서 2년 차로 왔어요. 그럼 2년 차 초는 이제 여기잖아요. 옆으로 그려야 되는데 편의상 이걸 지우고 다시 할게요. 2,500에서 시작했잖아요. 2년 차는 내 돈이 2,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3,000이에요. 그대로 1,500을 썼어요. 그럼 또 1,500이 1년 동안에 쌓였겠죠. 근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느냐, 내 집 마련을 빨리 하겠다. 집을 샀어요. 근데 내 돈이 지금 2,50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1억짜리 집을 사는데 7,500만 원을 꼬았어요. 근데 7,500만 원이 현금이 은행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여기에 계상은 안 돼요. 왜냐? 이게 이제 절양이라고 했고,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란 손익계산서 항목을 보면 이익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얘기고, 돈을 꿔온 거는 이익도 아니고 비용도 아니죠. 근데 돈은 생겼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바로 대차대조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는 좀 헷갈리실 건데, 어쨌든 7,500이 대출을 받고 내 돈은 원래 2,500만 원 있었으니까 이렇게 샀을 때 일단은 요걸 생각하지 마시고 연초에 그냥 대출 받아서 집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 없다고 치고 올해는 직장을 안 다녔다고 치고, 그러면 7,500이 일단 돈을 꼬았으니까 이제 처음에 요 중간에 이걸 그려본다면 2,500 있을 때 7,500이 돈이 들어오고, 이 7,500은 꿔온 돈이잖아요. 그럼 이제 부채에 7,500이 생기고 원래 2,500이 있었죠. 그래서 1억이 양쪽 다 1억이 돼 있어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 이렇게 돼 있었다가 다시 건물을 이 순간에 바로 건물을 샀다고 치면 어떻게 바뀌냐면 현금 1억은 사라지고 아파트가 1억이 생기겠죠. 이 돈이 이때는 현금이었는데 아파트로 1억, 그리고 은행에서 꼰 돈은 그대로 남아있고 갚아야 될 돈, 그리고 내 돈이 2,500이 있죠. 그러니까 자산의 형태가 바뀌었지만 결국 아파트 1억짜리 중 2,500은 내 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는 아파트 뭐 유형 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1억이 생기고 7,500, 2,500 이렇게 연말이 되고, 그 안에 실제 손익계산서 저 항목들이 또 연봉을 받았으면 이루어졌겠죠. 그것까지 가만히 돼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예만 들어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실제 많은 항목들을 넣으면 이 구조를 외우거나 또는 이해하면 어떤 항목도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뭐 100가지, 1000가지 가더라도 사실은 이 로직으로만 모든 게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보면 이 기준으로 해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산부채와 이익을 딱 짬뽕 시키면 아마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걸 작성하는 게 추정재무제표 작성하는 거거든요. 저건 과거의 거래고 추정재무제표는 저거를 미래에 이렇게 흘러갈 거야라고 하면은 그게 추정재무제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는 실제 주식회사 기준으로 자본금이, 자본 안에는 그건 나중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고 자본이 다른 의미입니다. 자본이란 거는 요 주주지분 전체를 자본이라고, 자본금은 법인을 설립할 때 납입한 딱 그 돈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본이고요. 요거는 부채.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볼게요. 매출액이 3천이었죠. 연봉이. 매출원가 없다고 치고 판관비, 이 판관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자인데 이 안에 교통비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1,500. 그럼 영업이익이 1,500. 영업에서 없다고 보고 세전이익이 1,500. 법인세 뭐 감면받았다 치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1,500이 있어요. 내가 주식회사를 만들 때 1,000만 원을 출자해가지고 현금이 있죠. 이렇게 딱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당연히 현금 1,000만 원은 그대로 기초에 있었던 게 있을 거고, 자본금은 1,000만 원 있을 거고, 이제 이 번 돈 1,500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게 이제 현금주의라고, 이거 만약에 다 외상거래했다면 여기 현금 1,000인데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외상거래다 그러면은 여기에 현금이 1,500 늘 수가 없죠. 받을 돈이라면 외상 매출금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하나의 이제 받을 채권이기 때문에 자산의 항목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거 다 현금주의라고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현금 이렇게 실제 플러스가 1년 동안에 돈이 내 주머니에 계속 쌓였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1,500이 들어올 거고, 이 1,500은 우리 회계 로직상 요 자본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쳐가지고, 이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0에서 1,500은 여기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손익 관련 항목은 결국은 대차대조표에 어떻게 반영되냐면, 요 한 건 한 건도 반영은 사실 되긴 돼요. 왜냐하면 매출액이 외상으로 매출을 했으면 매출액은 커졌고 받을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요때 요 시점에서 자산의 외상 매출금, 뭐 쉽게 말하면 받을 돈 3천이 이렇게 생기는데, 결국은 그거는 그 기중에 그 붕괴라고 하는 회계를 결산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결과치는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벌고 쓰고 1,500이 남은 거는 이익이니까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누적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 500이라면 3천 연봉인데 사실은 3,500만 원을 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돈이 빵꾸가 났겠죠. 당연히 이게 느는 게 아니고 여기 500만 남아 있을 거고, 근데 그 결과치는 여기 1,000만 원에서 500이 빼져가지고 여기 500만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요 흐름을, 이게 이 로직을 딱 알면은 이제 여기서 항목이 많아지는 거 그냥 반영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아까 여기 또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면, 손익계산서 항목 말고 그냥 은행에서 뭐 이젠 아파트도 설명이 복잡하니까 그냥 신용대출, 우리 직장인 신용대출, 나 돈을 조금 갖고 싶어 가지고 돈을 꿨다 그러면 은행에서 5천만 원을 그냥 꿨다고 치면 분명히 5천만 원이란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대출 받았으니까. 그럼 자산이 당연히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연말 시점에 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현금이 또 5천만 원이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에 반영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는 수익하고 비용에 관한 것만 들어와요. 그 유량의 개념으로 대출을 일시적으로 딱 받아서 없던 돈이 딱 생긴 거는 당연히 자산에는 반영되고, 아까 얘기했죠. 항상 이퀄이라고. 자산에 뭐가 생기면 그거는 내 돈으로 샀거나 또는 돈이 부족하면
출자를 더 받았거나 또는 돈을 꺼온 돈이란 거예요. 5천이 대출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차입금 5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구조를 이제 정확히 인지를 해야 추정재무제표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만 알면은 추정재무제표는 항목만 많다 뿐이지 그대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뭐 각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하나씩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엑셀을 제가 컴퓨터를 당장 우리는 추정재무제표를 이제 다다음 주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제로에서 이걸 숫자를 넣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럼 엑셀 칸이 있으면 자산 여기 이건 썸이고 이 썸을 구성하는 게 여러 개 있겠죠. 현금, 뭐 예금, 부동산. 뭐 이 명칭은 회계 계정가운 명칭은 사실은 이 기준에 없는 거 써도 돼요. 회계 기준상 이건 제시를 한 거지 그냥 내가 적정한 걸 쓰면 되거든요. 뭐 받을 돈 이렇게 써도 돼요. 받을 돈 여러 개 자산이 이제 있을 거고 그걸 엑셀에 이제 항목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썸을 해서 총액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 여기 줄 돈 뭐 은행 차입금 이게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만들어 볼 땐 그렇고 누구 보여줄 때는 여기 있는 명칭으로 가급적 바꿔야죠. 그래서 이 부채는 썸이 요 항목이 되고 요 A라고 할까요? B 자본 이제 당연히 썸이고 C는 주식회사 기준으로 자본금 얼마 그다음에 뭐 자본잉여금 뭐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저 당기순이익이 그냥 누적돼가는 항목이에요. 이렇게 일단은 어떤 특정 시점에 여기가 뭐 1월 1일 2019년 1월 1일 해서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또 마이너스 요 항목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뭐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뭐 여러 가지 항목 그런 거를 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요것도 엑셀 하나를 요 그대로 해서 만들면 여기서 이익에 관한 건 여기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추정재무제표 만들 때 이제 실제 디테일하게 가면 이 기중의 모든 거래를 이쪽으로도 뭐 왜냐하면 외상 거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반영을 해서 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또는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증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회계에 대한 지식이 그래도 중급 회계 정도는 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1, 2주 안에 하기는 쉽지 않고 실제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뭐 3개년 추정 재무제표 만들어 주세요 하면 저희 고객들은 당연히 못 만들죠. 회계를 공부한 적이 없으니 저희가 만들어 드릴 때는 이렇게 만들어요. 아까 설명한 그대로 요 자산은 그냥 임의의 숫자를 넣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창업을 하는데 우리 보통 3개년 만드나요? 3개년이면 자본금은 우리가 정하면 정한 거잖아요. 실제 뭐 팀원이 3분인데 야 우리 2천만 원씩 하자 하면 그냥 6천이 생기는 거잖아요. 6천이 생겼는데 이걸 현금으로 갖고 있진 않을 거잖아요. 유형자산 뭐 컴퓨터 한 500만 원 이렇게 처음에는 요거를 짜놓고 시작해도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뭐 사무실 임차보증금 얼마 그러고 나서 엑셀에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값만 들어온 거죠. 얼마. 근데 이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한 추정의 항목은 이제 논리적으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냥 나 매출에 우리 1조는 아이템이 뭡니까? 혹시 매출 아이템? 저희 그 음식의 상한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 스마트 용기. 네. 그러면 뭐 락앤락이 경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맷돌 추정하는 거는 회계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논리로서 가는 거예요. 그 실제 뭐 회계법인들이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한 제안서 만들어 주거나 뭐 기획 업무를 할 때 대기업조차도 사실 이거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지식이면 충분해요. 이건 회계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상식만 있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부패 정도를 알 수 있는 용기가 지금 시중에 없죠. 네, 현재 현존하는 경쟁업체는 국내에는 없죠.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이제 매출 추정을 그냥 첫 해 1,000만 원, 둘째 1억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냥 그 정도 팔 것 같다. 근데 이제 투자 유치라든지 은행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가면 이 근거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하겠죠. 락앤락 여기가 아마 상장 기업인가요? 하여튼 그 정보는 우리나라 주식회사 정보 다 공유가 돼 있거든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면 재무제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매출액이 뭐 3천억 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용기 시장의 시장 규모를 어디 가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들 또는 투자업계 관계자들 또 다 실제 그렇게 리서치를 해요. 그냥 검색해요. 국내 용기 시장 규모. 그럼 어떤 기사가 막 있을 거예요. 근데 기사를 인용해도 되고 기사가 논리적으로 좀 빈약한 것 같으면 또 찾아보는데 아마 통계청에는 없을 것 같아요. 국가 통계 포털에 가면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용기 매출액 우리나라 전체 용기 매출액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조선업 하면은 조선기자재 협회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통계 발표하는데 그런 걸 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락앤락 3천억 원, 뭐 또는 어떤 정보가 있으면 전체 시장 규모, 국내 시장이 5천억 원이다. 단순하게 이거에 우리는 첫 해는 1%만 먹겠다. 그래도 50억이잖아요. 그렇게 그걸 50억을 갖다 꽂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논리를 예를 들면 투자 유치하는 VC 심사역은 그럼 1%의 근거가 뭐야?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논리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책에 있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하는 논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출 추정을 하면 1년 매출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비용 추정을 해야 되잖아. 이 매출 원가라는 거는 스마트폰이 저 갤럭시 S10이 100만 원인데 실제 그걸 만들기 위한 원가 얼마가 들었나? 70만 원 들었나? 80만 원 들었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판관비는 갤럭시를 만드는 삼성전자의 일반 임직원 급여라든지 저기 서초동 사옥의 어떤 임차료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둘 다 지출인데 요 영업의 비용, 판관비, 매출원가는 다 돈을 쓴 건데 구분을 왜 해놓냐? 직접적인 매출액의 대응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직접 원가, 이 책상을 만드는데 원가, 매출 원가라고 하고요. 이 책상을 만드는 회사의 본사의 총무과 직원의 연봉은 여기로 안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오죠. 사실은 쓴 건 똑같은데 구분해 놓는 거는 직접 원가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용기를 만드는 직접 원가는 담아야죠, 여기로.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 용기 만드는 회사에 뭐 사장 월급은 여기로 담는 거고요. 요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은 어떻게 추정할 거냐? 만들어 보면 비용은 나오죠. 근데 실제 만들어 본 상태가 아닐 걸로 생각이 돼서 그거 역시 통계를 갖고 오거나 또는 계산을 해보면 되죠. 이 플라스틱이 요만한 5cm, 10cm짜리가 뭐 100g이 든다. 그럼 플라스틱 단가는 얼마지? g당 얼마더라. 그 통계를 찾아보고 그럼 우리는 이게 100g 드니까 얼마고 직접 원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는 뭐 10명이 필요하고 10명이 한 명이 10개씩 만드니까 10명은 100개씩 만들어. 그럼 100개 곱하기 우리 판매 가격은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 100개는 여기서 갖고 와도 이건 금액으로 갖고 왔는데 이걸 수량으로 갖고 와도 되죠. 그런 식의 논리적인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비용들을 꽂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붙어서 이렇게 해서 개시 재무제표, 개시 대차대조표가 나오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차년, 그 다음에 연말에 이제 연말 재무상태표 이퀄 다음에 1월 1일이랑 똑같은 거죠. 다시 손익계산서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3개년을 그리는
작업을 이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사실 이 로직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제 붙일 수는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추정 재무제표 만들 때 자산 부채가 변동하는 부분은 그 직관적으로 그냥 넣으시면 되고, 그걸 분계라는 거는 이 숫자를 하나하나 거래마다 회계 전표를 이렇게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지금 3천이라고 했는데 이게 3만 원짜리를 10만 개 팔 수도 있고 그런 결과값이잖아. 이건 썸이잖아요, 다. 근데 분계는 요 하나하나 전표를 치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과값으로만 가니까 손익과 관계되지 않은 걸 만약에 계획을 한다. 난 투자 유치를 받겠다. 그러면 투자 유치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투자 유치는 돈을 꿔준 게 아니죠.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외부에 있는 잠재적인 주주가 돈을 회사에 꽂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꽂는 순간 이제 주인이 두 명이 되는 거죠. 나랑 투자자. 그러면 어쨌든 건 자본금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꽂아주면 1,000만 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합의 자본금 2천이 되고, 당장 그 순간에는 뭐 보통 예금 통장으로 돈을 보내줬을 거니까 보통 예금 1,000만 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는 걸 반영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그 시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개년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그런 정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념적으로 이제 쭉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괜찮네요. 그래서 그 여기 항목 중에 보면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미션이 어느 수준까지 깊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가 나눠드린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35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재무상태표가 아니고 대차대조표로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같은 얘기고요. 보면 여기 말한 자산의 실제 세부 항목의 예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수십 가지잖아요. 요것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것들을 한번 체크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채로 넘어가면 36페이지에 부채가 있죠. 이제 단기 차입금 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쭉 반영을 해서 시작하는 개시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라고 돼 있으니까 대차대조표라고 표현하면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0분이 지났는데 한번 요 자산 하나하나씩을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35페이지 자산 보면 유동자산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유동자산과 조금 밑에 보면 비유동자산으로 일단 양 세부 카테고리로 나눠 놓고 유동자산 속에 다시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큰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자산의 항목은. 그 다음에 당좌자산 안에 우리가 실제 적용하는 항목들, 현금,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 재고자산 안에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까지는 그 밑에 있는 하부의 분류의 합계일 뿐이에요. 실제 그 계정 과목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라는 하부 분류로 나눠져 놓고 그 각각의 분류 안에 또 뭐 투자부동산인 장기대여금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나눠둔 이유는 결국은 재무제표라는 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비롯한 이제 조직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이 보고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류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분류 기준은
단기간에 현금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단기간에 현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유동, 비유동 나눠 놓고, 그다음에 유동 자산 안에도 당좌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채권이나 뭐 현금 그런 화폐와 제일 가까운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 재고 자산은 말 그대로 이제 실물이죠.